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네, 이번 시간부터는 장기 지급 능력에 대한 분석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기 지급 능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일단 재무 상태표를 이용한 그런 장기 지급 능력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장기 지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재무제표 분석 강론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배운 게 유동성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 유동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단기 채무, 즉 유동부채, 그죠? 기업의 유동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 유동부채는 단기간 내에 만기가 오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자산이 많이 있어야 그 단기 채무를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채무, 유동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우리가 유동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장기 지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기업의 장기 채무의 상환 능력. 주로 이제 비유동부채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장기 채무의 상환 능력과 그를 통해서 장기적인 존속 능력. 자, 장기적으로 부채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자산 규모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기 채무 상환 능력은 충분해.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만큼 안정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는 회사다. 장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망한다든지 그런 큰 폭의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지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채무 상환 능력이고 장기적인 존속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장기 지급 능력에 대한 분석은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하고 이런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 지급 능력 분석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재무 상태표를 이용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하는 거. 자,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하는 거.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를 이용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하는 거.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번 시간은 여기 첫 번째 재무 상태표를 이용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하고 요걸 이용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 상태표를 이용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뭘 분석하지? 자,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재무 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부채. 재무 상태표에서 우리가 부채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채 금액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부채 금액은 원금이에요. 원금. 그죠? 원금. 우리가 갚아야 되는, 상환을 해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는 원금. 자, 원금, 부채의 원금이 재무 상태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채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죠. 그럼 그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자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럼 그 이자도 당연히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근데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이익이 그만큼 있어야 이자를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 이자 지급 능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이자를 감당을 할 수 있죠. 요거는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원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산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야 부채의 원금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표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지금 나와 있는 재무제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원금을 상환을 할 때도 현금이 나가는 거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는 우리가 원금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능력을 똑같이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면 이 회사가 장기적인 지급 능력이 얼마나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죠? 그리고 이 부채와 자본을 합산하면 자산과 같죠. 그런데 이 장기 지급 능력은 그럼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부채를 지급하려면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를 대비해서 비율을 산출해 봄으로써 우리가 장기 지급 능력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대비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한다. 그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산과 자본을 대비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한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자산에 대비해서 자기 자본이 충분히 있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채는 상대적으로 작구나.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하고 뭐를 비교해봐요? 부채하고 자본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크게 보면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분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자산과 부채의 대응을 통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 대 자산 비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대가 나오면 비율에서 대가 나오면 이걸 뭐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나누기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나누기로 바꾸라고 했죠. 자, 그런데 부채 대 자산 비율 이런 것보다 이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명명하냐? 자, 부채 의존도 이렇게 부릅니다. 부채 의존도. 자, 부채 의존도. 자, 그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부채 대 자산, 즉 부채 의존도라고 하면 결국은 총자산 분의 총부채가 되겠죠. 총자산 분의 총부채가 되겠죠. 근데 이 총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총자본하고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율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자,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의 취득 및 보유를 위해서 자기 자본보다는 부채로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 아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산이 100 있는데 부채는 10밖에 안 되고 자기 자본이 90이더라.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를 하기 위해서 부채에는 10만큼만 의존하고 있고 자기 자본의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건물을 매입하는데 90억은 다 자기 자본으로 했고 나머지 10억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부채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10%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자, 만약 이게 부채가 90억이고 자기 자본이 10억이었다면 거의 부채에 다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비율이 높다면, 만약 이게 아까처럼 이게 100억 자산인데 90억이 만약에 부채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부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급 능력과 이 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그 부채로 인해서 부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또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지급 능력과 수익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용어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용어가 참 혼용되어서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책별로도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자, 이제 여기에 당구장 표시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이제 부채 대 자산 비율 해서 저는 이제 여기 부채 의존도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부채 대 자산 비율을 이거를 그냥 부채 비율 이렇게 명명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대 자기 자본 비율을 부채 자본 비율, 자, 이렇게 명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회계라든지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한 이런 책들이나 이렇게 뒤져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 부채 대 자기 자본 비율, 부채는 뭡니까? 그 부채 대 자기 자본 비율,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부채 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분의 부채를 말하는 거죠. 자본분의 부채. 요 자본분의 부채. 자, 요거를 명명을 할 때 요거를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하고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고, 요 부채 대 자산 비율은 뭐 부채 대 자산 비율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부채 의존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이게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이 책에 따라서는 이 부채 대 자산 비율 이거를 부채 비율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명칭이 조금씩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명칭이 조금 혼용되어서 쓰는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어떡합니까? 자, 그럴 때는 이 명칭에서 약간씩 혼용되고 있는 그런 경우는 문제 자체에서 자, 이 비율을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그냥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자, 일단 여기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부채 대 자산 비율을 또는 부채 의존도 자, 이 비율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부채 대 자기 자본 비율 요거를 부채 비율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입금 대 자산 비율 요 역시 나누기죠. 나누기. 자, 부채 중에서도 특히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채가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그죠? 그래서 이 총 부채 안에는 뭐 매입 채무도 있고 뭐 미지급 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채도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면 차입금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차입금을 부채 중에서도 차입금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 차입금 대 자산 비율을 그래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부채 의존도 그랬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차입금 의존도 자, 이렇게 부른다. 자, 차입금 의존도는 자, 결국 차입금 나누기 총 자산. 자,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총 자산이 100억인데 그 중에 차입금이 50억이야. 결국은
또는 이게 뭐 한 60억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총 자산, 이 100억의 자산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 중에서 60%, 60억을 내가 돈을 차입을 해서 조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차입금은 장단기 차입금, 금융부채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사채, 우리가 회계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그 사채, 또 역시 차입금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비율이다 하는 거고요. 자,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의 취득 및 보유를 위해서 차입금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 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아까 이 부채 의존도처럼 장기적으로는 지급 능력 그리고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그런 위험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 지급 능력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산하고 뭘 가지고 본다? 자본을 가지고 대응해서 본다. 자산과 자본의 대응 분석. 자, 이걸 가지고 장기 지급 능력을 본다. 자, 그 첫 번째가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재무 레버리지 비율. 자,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자, 뭐 분의 뭐냐면 보통주 납입 자본분의 총자산입니다. 보통주 납입 자본분의 총자산. 자, 여기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자, 이 자본 중에서도 물론 이 자본에는 이제 우선주와 관련한 자본이 있고, 보통주와 관련한 자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보통주와 관련한 자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자본 중에서도 보통주와 관련한 자본을 가지고 총자산하고 비교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산 나누기 보통주 자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자산 나누기 보통주 납입 자본 해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을 구하는데 자, 우리 그 이전에 ROI 그 수익성 분석하면서 ROI에 대해서 ROI에 대한 추가 분석 이렇게 배우면서 그때 아마 재무 레버리지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이제 재무 레버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재무 레버리지 지수가 아니고 비율이라고 했죠. 자,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자본 구조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상대적 규모를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때 재무 레버리지 지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때도 아마 똑같은 게 나왔을 거예요. 자,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회사가 부채하고 우선주 자본이 0이야. 부채와 우선주 자본이 다 0이야. 그리고 부채도 전혀 쓰지 않고 있고 자본 중에서도 우선주 자본이 전혀 없어.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자산하고 자본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채도 0이고 이 자본은 전부 다 보통주 자본이야. 전부 다. 그러면 결국 자산하고 보통주 자본이 같다는 거죠. 그죠? 자산과 보통주 자본이 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가 나올까? 1이 나오겠지, 1.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1이 나옵니다.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총 자산과 보통주 납입 자본이 같다. 그 이야기는 부채도 전혀 안 쓰고 우선주도 전혀 없다. 0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 그 상황에서 부채와 우선주 자본이 점점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채와 우선주 자본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통주 자본은 조금씩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총 자산은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봐요.
총 자산은 일정한데 부채와 우선주 자본이 점점 증가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통주 자본은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어떻게 될까? 자, 1보다 커지겠죠. 그죠? 1보다 커질 겁니다.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1보다 커진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채와 우선주 자본이 있으면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당연히 1보다 커집니다. 당연히 1보다 커진다. 그런데 1보다 크다 하면서 이제 계속 커지면서 이게 점점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커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와 우선주 자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부채의 상대적 규모가 커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무 레버리지 비율로.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종업계에 비해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우리 회사가 다른 동종업계,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종업계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부채나 우선주 자본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장기적인 지급 능력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앞에 ROI에 대한 추가 분석할 때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자, 여기 재무 레버리지 지수가 또 나오네요. 자, ROI 추가 분석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ROI에 대한 추가 분석에서도 나오지만 장기 지급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재무 레버리지 지수는 자, 기억하십니까? 자, 분수다. 뭐 분의 뭐. 자, 뭐 분의 뭐다? 자, 총자산 이익률 분의 자기 자본 이익률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본 이익률은 뭐 분의 뭐였다? 자, 자기 자본이니까 결국은 자기 자본 중에 자기 자본 분의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주의 자본이야. 주주 자본인데 그러면 주주한테 기속되는 이익은 무슨 이익이다? 당기 순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당기 순이익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률은 그럼 분모가 뭐가 오겠습니까? 총자산이니까 총자산은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합친 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총자산이니까 그럼 분자에는 뭐가 올까? 자기 자본에 기속되는 이익하고 부채, 즉 채권자한테 기속되는 이익이 분자에 오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기속되는 이익은 당기순이익, 부채, 즉 채권자한테 기속되는 이익은 자, 세후 이자 비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이게 총자산 이익률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재무 레버리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자, 재무 레버리지 지수가 1보다 크면 총자산 이익률보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그 이야기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것은 이제 유리한 효과인 것이고요. 이게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반대의 효과죠. 반대의 효과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확 낮아지겠죠. 자, 그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자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급 능력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재무 레버리지 비율, 재무 레버리지 지수, 앞에 재무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재무 레버리지 지수는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할 때 그때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그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자산과 자본을 대응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비율 중에 자, 비유동 비율이 있습니다. 비유동 비율. 자, 비유동 비율은 뭐냐? 자, 비유동 비율은 자, 뭐 분의 뭐다?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에요.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 자,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 이게 자산이 있고 여기 이제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사선을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자산 중에서 비유동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비유동 비율이다 이거예요. 비유동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자, 그럼 이 숫자는 뭐지? 자,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건물도 있고요.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차량 운반구, 뭐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비유동 자산에. 자, 그러면 그런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유동 자산을 내가 취득하고 보유하게 될 때는 결국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건물 이런 거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럼 그런 걸 취득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주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느냐 아니면 부채로 조달하느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기 자본이 100인데 비유동 자산이 80이야.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 80인데 자기 자본은 100이나 있잖아요. 그럼 이 비유동 자산은 전부 다 자기 자본으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자기 자본은 100인데 비유동 자산은 200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유동 자산은 200인데 자기 자본은 100밖에 없네? 그러면 나머지 100은 무슨 돈으로 비유동 자산을 취득했어? 나머지 돈 다 부채나 이런 걸로 조달을 했다는 거예요. 부채로 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비유동 비율이 1이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것은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에 전액 자기 자본을 사용하고 있구나. 똑같은 거니까, 그죠? 만약에 비유동 비율이 1보다 크면 그건 뭘 말하는 거다? 자,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에 자기 자본 이외에 부채도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1보다 커지면. 근데 1보다 큰 정도가 아니고 숫자가 점점점 2, 3, 4, 뭐 5, 10, 20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자기 자본보다 부채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의 수익성이 자, 만약에 예상보다 낮아지면 그러면 이제 부채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또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 부담과 원금 상환의 압박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거예요. 비유동 비율이 1보다 조금 뭐 크고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커지는 거야.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는 자, 1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니까 그냥 1에 근접할 수 양호한 수준인데 이 부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자기 자본으로 하면 좋겠지만 뭐 부채를 쓸 수도 있죠.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채를 쓸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커지진 않는지 동종 업계나 경쟁 기업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너무 이 숫자가 크지 않는지 비율이 크지 않는지 이걸 항상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제 우리가 비유동 비율을 봤는데 사실은 더 많이 쓰는 비율은 이겁니다. 비유동 비율보다는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라는 비율을 사실 더 많이 써요. 이게 더 현실적인 비율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비유동 자산, 특히 이제 그런 설비 투자를 하고 할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설비 투자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전액 자기 자본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부채를 사용을 하게 돼요. 부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설비나 이런 걸 투자할 이런 자산은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에 투자하는데 만약에 유동부채를 가지고 조달을 해서 장기 자산에 투자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장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수익을 획득하는 그런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채는 유동부채야. 만약에 뭐 6개월 만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야. 자산은 장기간 동안 벌어 들일 수 있는 자산이야.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라는 비율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걸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자, 비유동 장기 적합률. 자, 아까 우리 배웠던 비유동 비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었죠. 그죠?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 이것만 보면 요것만 하면 이거는 비유동 비율이야. 앞에서 나왔던.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 비유동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데는 자기 자본뿐만 아니고 비유동 부채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분모에 자기 자본에다가 비유동 부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ROI 하면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냐? 자기 자본과 비유동 부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기 자본과 비유동 부채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장기 자본이라고 부른다. 장기 자본이라고 부른다. 기억나십니까? 장기 자본. 왜? 비유동 부채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 만기까지 장기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본은 애시당초 만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자본은 아예 만기가 없고 비유동 부채는 만기까지 장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장기 자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비유동 자산에 투자할 때는 장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나온 비율이 비유동 장기 적합률입니다. 자, 만약 이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1이다 라고 하면 이걸 뭘 말합니까? 비유동 자산이 100인데 장기 자본이 100이다.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 전부 다 장기 자본으로만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유동부채는 사용했다 안 했다? 유동부채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동부채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 만약에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1보다 커진다. 1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건 무슨 말일까? 만약에 비유동 자산이 150억이야. 그런데 이 장기 자본은 100억이야. 그러면 비유동 자산 투자하는데 150억이 들어가는데 100억은 장기 자본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50억은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결국은 남는 건 유동부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에 유동부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1보다 커진다는 것은. 자, 장단기적으로 자, 이러한 현상이 만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 비율이 상당히 크더라. 그 말은 장단기적으로 기업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왜? 유동부채로 조달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럼 빨리빨리 돈을 갚아야 되면 빨리 갚을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투자한 자산은 장기간 동안 돈이 들어오는 거야. 빨리빨리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기업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중요한 비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100%를 표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자산과 자본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우리가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부채와 자본을 대응을 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이제 분석하는 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부채 비율인데요. 자, 부채 비율 앞에 잠깐 나왔죠. 부채 비율은 뭐였습니까? 부채 비율은 자, 자기 자본분의 총 부채입니다. 자, 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강의에. 자, ROI의 추가 분석, 이걸 추가 분석을 하면서 추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뭘 했냐? 이 ROI를 어떻게 했습니까? 분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 자본 이익률, 즉 이 ROE를 분해했습니다. ROE를 분해해서 ROE의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획득을 했는데 여기에 이걸 하면서 그때 부채 비율이 잠깐 나왔어요. 부채 비율이 잠깐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총 부채,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자, 부채 비율이 만약 1이면 자, 자기 자본 조달과 부채 조달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1보다 크다는 것은 자기 자본보다는 총 부채로 조달하는 게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 조달 규모가 크다. 자, 그 이야기는 이 비율이 지나치게 크면 이자 비용의 부담과 원금 상환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장기 지급 능력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과거에는 자, 이 부채 비율을 2, 즉 200%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걸 뭐 업종별로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현재는 업종별로 적정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 표준 비율이 사실 존재하는 것은 그렇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종별로 워낙 상황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업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적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적정 비율은 또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장기지급 능력 분석. 자, 이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장기지급 능력 분석을 우리가 우리 지금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장기지급 능력 분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안정성 분석 이렇게 안정성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정성. 자, 그만큼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고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존속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분석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뭐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서울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회사의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하시오 해서 재무상태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의 합계가 328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부채 자본의 합계가 328만 2천 원 나와 있고 자, 부채와 자본을 보면 부채는 153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유동 부채가 89만 7천 원이고 유동 부채가 64만 5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을 보면 자본은 자, 175만 원인데 그 중에 보통주 자본금이 35만 원, 우선주 자본금이 24만 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각각 52만 원, 6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 이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투자, 유형, 무형자산 해서 33만 3천 원, 96만 3천 원,
28만 9천 원 이렇게 비유동 자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 내용을 보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 비율을 이용해서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해 봐라. 또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분석해 봐라 하는 겁니다. 자, 차례차례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부채 대 자산 비율, 즉 부채 의존도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총 자산 분의 총 부채입니다. 그죠? 그리고 총 자산이 328만 2천 원이었고, 총 부채가 153만 2천 원이기 때문에 부채 의존도는 46.7%를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입금 의존도가 있는데 앞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차입금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죠. 자, 만약에 총 부채가 지금 153만 2천 원인데 이 부채 중에서 장단기 차입금이 78만 원 있고요. 그리고 사채가 56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차입금 의존도를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입금은 얼마입니까? 78만 원과 56만 원을 합산하면 차입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자산은 328만 2천 원인데 어느 정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냐? 134만 원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40.8%를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더라. 자, 부채 의존도가 46.7%인데 차입금 의존도가 40.8%로 나온다는 것은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입금이 차지하고 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본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자본을 전부 보통주 자본으로 가정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중에서 우선주 자본금만 빼면 나머지는 다 보통주 자본이다. 자, 그걸 가정하고 해봐라. 자,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얼마냐?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보통주 납입 자본분의 총 자산이었죠. 자, 보통주 납입 자본은 우선주 자본금을 빼면 151만 원입니다. 자, 총 자산은 328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2.2입니다. 2.2. 그래서 총 자산이 보통주 납입 자본의 지금 2배입니다. 2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 자산이 보통주 납입 자본의 2배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뭐를 쓰고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우선주 자본과 부채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비율은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자산을 뭘로 나눈다? 비유동 자산을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분자 분모가 헷갈리면 여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이렇게 딱 나누면 자산이 여기 분자에 오고 자본이 여기 분모에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유동 비율에는 자본, 보통주 자본, 그죠? 보통 자본이 아니고 자기 자본 175만 원의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자산에는 뭐가 옵니까? 비유동 비율이니까 비유동 자산이 와야 되겠지. 앞에 비유동 자산이 33만 3천 원하고 96만 3천 원, 28만 9천 원 이게 비유동 자산이었어요. 계산해 보면 0.906입니다. 906이에요. 지금 1보다는 작게 나오고 있죠. 그죠? 1보다는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비유동 자산의 투자에 대부분 다 자기 자본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별로 이렇게 부채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 비유동 자산 투자에. 그 다음에 비유동 장기 적합률을 계산해 보면 이게 비유동 장기 적합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에는 자기 자본뿐만 아니고 뭐까지 포함합니까? 비유동 부채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산출합니다. 분자는 똑같아요. 그죠? 분자는 비유동 자산이
비유동 자산이니까 투자 유형 무형 자산이 여기 오는 거다. 비유동 장기 적합률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0.599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비유동 자산 투자의 약 60%를 장기 자본, 즉 자기 자본과 비유동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 유동 부채는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동 부채는 비유동 자산 투자의 유동 부채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자, 부채 비율은 이거지 뭐. 여기서 바꾸면 자본분의 부채. 그죠? 자본분의 부채. 그러면 부채 비율은 0.875. 그래서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더 큽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 지급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의존도는 뭐였습니까? 자, 총자산분의 자, 차입금. 자, 이게 차입금 의존도였습니다. 자, 이 비율을 보면 자, 전자업종의 경우에 대기업은 자, 이 9.4%, 그다음에 9.8%, 9.5%. 차입금 의존도는 거의 9%, 10%가 안 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서 차입금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4, 32.2, 31.2 거의 대부분 다 30%가 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12.9, 13.8, 14.3 해서 12에서 14% 정도로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게 나오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서도 더 차입금 의존도가 더 크게 나오네요. 거의 45% 이상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유동 장기 적합률. 자, 아까 우리 봤던 비유동 장기 적합률 있죠? 자, 비유동 자산의 투자에 장기 자본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느냐. 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이게 1보다 크면 비유동자산 투자에 뭘 쓰고 있다? 유동부채를 쓰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전자업종을 보면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자 75.7%, 77, 82. 자, 그래서 1이 안 되죠. 100%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의 투자에 다 거의 대부분 장기 자본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유동부채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1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1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요. 유동부채에 조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고 대기업은 자, 어쨌든 80% 정도 80에서 85% 정도로 나오고 있죠. 자, 숙박 음식점의 경우를 보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떻습니까?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자, 100%, 즉 1보다 더 크게 나오네요. 특히 중소기업은 거의 1.5, 150% 정도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은 자, 자기 자본분의 부채. 자,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본분의 부채. 자, 전자의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00%가 넘어요. 그죠? 100%가 넘어요. 100% 넘는다는 것은 부채가 자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업종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장기 지급 능력에 대한 분석을 재무상태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